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2학기 대전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체전자란 무슨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지, 두 번째, 그것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죠. 고체전자, 거기서 키워드는 아마도 전자가 되겠습니다. electronics, 그래서 전자 혹은 전자학, 전자공학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로 전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전자 회로를 만들 때에 그 목적이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 사람의 힘으로 땅을 파고 물을 깃고 물건을 들어 올리고 또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손으로 또 부채를 갖다가 흔들고 등등 모든 일들을 사람이 그 에너지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힘과 에너지를 사용했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인 활동, 글을 쓴다든가 또 계산을 한다든가 또 혹은 우리가 정보를 전달한다든가 이런 걸 다 사람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에는 한 예로 은행에 가면 은행원들이 주판을 놓고 주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그걸 일일이 다 스탬프해서 했죠. 또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에 말을 타고 파발마라고 해서 말을 타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던가 또 혹은 산 위에 우리가 불을 피워 연기를 피워서 우리가 먼 거리를 갖다가 그, 그 정보 전달에 사용했죠. 우리가 잘 알죠? 봉화대, 우리 가까운 수원성에 가면 봉화대가 있죠. 자, 그랬을 때에 만약에 이 일을 갖다가 전자들이 대체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자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을 깃고 엘리베이터를 올리고 또 나무를 자르고 그렇죠? 또 에어컨디션을 돌리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전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렇죠? 한다면 또한 많은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고 또 인간의 지적 능력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에 비해서 전자가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전자는 인간에 비해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질량이기 때문에 그 질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극히 작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인간에 비해서 훨씬 작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나큰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간단한 예로 내가 지금 하는 강의를 이 최광수 하는 강의를 갖다가 전자가 대신한다면 여러분들의 등록금으로 수원대학교에서는 나에게 봉급을 주는 이유가 말 그대로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강의를 위해서는 내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갖다가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즉, 봉급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사고 또 내가 있을 집을 마련하고, 그렇죠? 또 학교를 오갈 수 있는 교통편을 마련하고 다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가 돈과 직결되고 돈은 바로 경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갖다가 전자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열심히 강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감정적인 교감을 해서 여러분이 내 강의를 듣고 싶다 하더라도 만약에 전자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한다면 과연 내가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전자로 대체된 업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어, 주판이 없어지고 또 주산을 하는 은행원들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라든가 예금을 상담하는 직원들도 지금은 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 작업을 전자들이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라진 그러한 직업은 그러한 직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행운합니다. 왜? 우리는 전자들이 대체할 수 없는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자가 더 활동하기 좋게 만드는 그러한 전자 재료를 만드는 그러한 학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번창하고 전자의 역할이 많아지는 그 한 해는 전자 재료 분야는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수원대에서 어,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 중에 하나가 우리 전자재료공학과입니다. 보통 항상 탑3에는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는 우리의 지적인 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활동이에요. 지적 활동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전자는 우리가 하는 인간이 하는 힘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만들어서 인간이 걸어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또 모터를 사용해서 물을 펌프해서 우리가 물을 기르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기타 뭐 잔디를 깎는다든가, 또 시원하게 또 에어컨을 돌린다든가, 다 그것을 인간의 에너지를 빌리지 않고 전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지적인 활동보다는 에너지, 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인간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대체하는 데 사용할 때 이렇게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러한 학문은 우리가 전자공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라 불러요? 전기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전자공학은 전자들이 인간의 지적인 활동, 정보 처리, 그렇죠? 정보 통신, 정보 저장, 계산, 그렇죠? 등등 지적인 활동을 대체할 때에 항상 정보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와 관련된 활동, 지적인 활동을 대체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부르고 그 인간이 하는 힘, 인간의 힘과 에너지를 갖다가 빌려서는 육체적인 활동을 대체하는 즉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빌려서 우리가 인간의 육체적인 활동을 대체할 때에 그러한 분야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공학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자공학과 전기공학의 차이도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고체 전자에서는 이렇게 전자들을 사용해서 인간이 하는 지적인 활동을 대체하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적인 활동을 대체한다면 말 그대로 인간 내에 있는 여러 세포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떠한 소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소자들은 요즘에 와서는 반도체를 사용한 직접 회로 인테그레이트 설큐트라 해서 아주 조그만 면적의 반도체 위에 우리가 많은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는 그러한 회로에 포함되는 그러한 회로를 구성하는 전자 소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예요. 원리는 뭐예요? 항상 이해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내 강의를 듣는 동안은 꼭
이해를 최우선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면학의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 교재, 오마 교재. 그래서 혹시 오마 교재를 2학기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2학기에 사용한 MRE 오마의 Elementary Solid State Physics를 사용하는데 그 교재를 혹시 아직 확보하지 못한 학생은 구입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 주 강의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살펴보면 그 교재를 어떻게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확보해 주세요. 오마 교재는 이미 저작권이 만료가 돼서 이미 미국에서 아카이브 문서 저장소에 다 다운로드 돼 있고 저장돼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만든 한글 강의록 4장 반도체 소자 Semiconductor Devices 서론 컴퓨터, 휴대폰, 오슬로스코프 같은 전자 시스템 내에는 이들을 구동시키는 전자회로가 들어있는데 전자회로는 여러 개의 전자 부품, 즉 소자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자는 한 시스템을 건설하는 기초적 요소, 빌딩 블록이다. 소형화, 미니어처라이제이션이 가능한 점, 내구성, 듀러빌리티 등과 같은 특유의 장점 때문에 반도체는 전자 소재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우리 과목 고체 전자에서 그 고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고체 할 때는 일반적으로 무슨 뭐 돌이라든가 뭐 그 나무라든가 금속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자를 갖다가 한 덩어리 내에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걸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한 덩어리에 한 덩어리. 그래서 전자 소자가 많이 별도로 만들 수 있는 트랜지스터 따로, 저항기 따로, 커패시터 따로 등등을 따로 만들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죠. 근데 고체 전자에서는 그것을 반도체 한 조각, 한 덩어리를 사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죠? 소형화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소형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 한 덩어리 내에 만들기 때문에 연결, 연결 부분이 훨씬 더 그 내구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덩어리 내니까 따로따로 놀지 않으니까 서로 분리될 그런 확률이 없죠. 따라서 반도체 소자, 고체 한 덩어리 내 만든 이런 직접 회로는 내구성이 소자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discrete circuit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내구성이 있습니다. 자, PN 접합, PN 정션 매우 중요합니다. PN 접합은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자입니다. PN 접합. 간단한 소자죠. P타입 반도체와 N타입 반도체를 접합시켰을 때 정션, 접합이라는 뜻입니다. 접합시키면 아주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전자 소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PM 접합은 그 자체만으로서도 정류작용을 하는 다이오드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랜지스터와 같은 능동 소자의 한 부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이 문장에서 또 키워드가 있습니다. 정류작용, rectification, 정류기, rectifier.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정류란 것은 AC 신호, AC 전압과 AC 전류를 DC 전압과 DC 전류로 바꿀 때 그것을 우리가 정류작용, 그것을 하는 소자를 정류기라고 부릅니다.
정유기에는 대표적으로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오드는 단순한 PN 접합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정유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전기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 발전 애초에 전기 발전을 했을 때 어, 그 웨스팅하우스라는 사람이 미국에 발전소를 건립해서 전기 발전을 할 때에 파라데이 법칙을 사용해서 즉 전기 자기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파라데이 법칙을 사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즉 코일 내에 자석을 회전시켜서 그 코일 내에 전압이 형성되고 전류가 흐르는 것인데 그때 얻어지는 전기는 AC가 되겠습니다. 교류가 되겠습니다. 교류 전압, 교류 전류가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반면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는 DC를 기본으로 합니다. DC 직류 전압, 직류 전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먼저 AC를 DC로 바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은 뭘 써요? 전원으로 배터리를 씁니다. 배터리는 뭐예요? DC예요, DC. 그래서 그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콘센트에서 나오는 AC 전압을 배터리에 DC 전압을 충전하려면 여러분 충전기 사용하시죠? 그 충전기 내에는 정유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유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유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충전이 일반적으로 정유기와 그 안에 트랜스포머, 변압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기로서 가정용 AC 전압을 일단 DC로 바꾸고 정유하고 그 다음에 그 크기를 여러분 배터리 규정 변압에 맞춰서 그 전압을 변압시키는 변압기, 감압을 시키는 감압기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 배터리에 충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유작용뿐만 아니라 PN접합은 트랜지스터와 같은 능동소자의 한 부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능동소자는 무엇이냐? 능동소자는 트랜지스터와 같이 단순하게 옴의 법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전압을, 입력된 전압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능동적으로 스스로 신호를 갖다가 주어진 것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능동소자라고 합니다. P형 반도체는 억셉터를 도핑하여 얻어지고 N형 반도체는 도너를 도핑하여 얻어지는데 바이어스가 가해지지 않은 PN 접합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첫 번째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확산 현상이다. 자, 우리가 1학기 고체 물리에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논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을 갖다가 우리가 P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실리콘에 우리가 뭘 도핑해야 되죠? 맞습니다. 억셉터라는 불순물을 도핑해야 됩니다. N형 반도체는 도너라는 불순물을 도핑해야 됩니다. 그렇죠? 억셉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억셉터는 그 원자의 구조를 보면 최외곽에 일반적으로 실리콘과 공유 결합을 하려면 최외곽에 4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억셉터는 몇 개? 3개밖에 없습니다. 1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전자 1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셉터라 부르고 그 억셉터 원자가 주변에서 전자를 받아들이면 원래는 억셉터 원자 중성이었는데 주변에서 전자 하나를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이온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에서 그 전자를 억셉터 원자에게 뺏긴 그 부분은 전자가 없겠죠? 그 전자가 없어진 그 공간을 우리가 홀 혹은 전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억셉터를 갖다 도핑하면 뭐가 생겨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억셉터 이온하고 그리고
플러스 극성의 전공, 홀이 생깁니다. N형 반도체는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맞습니다. 최외곽의 전자가 4개가 아니라 5개인 도너 원자를 우리가 도핑해 줍니다. 불순물로 도핑합니다. 어떻게 돼요? 최외곽에는 공유결합에 4개가 필요한데 5개의 전자를 도너 원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개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자 하나를 갖다가 주위 환경에 즉 물질 대련에 기여했죠. 기여했다 해서 도너했다. 그, 그 기여했다 해서 그 우리가 도너라 봅니다. donate 기여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도너 원자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원래 중성에서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 극성을 띠는 플러스 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온 전자는 자유전자 됩니다. 마이너스 자유전자. 그래서 N형 반도체에 뭐가 있어요? 플러스 극성의 도너 이온과 이온이라는 것은 뭐죠? 원자가 극성을 띌 때 우리가 이온이라 불러요. 그래서 도너 이온과 그리고 마이너스 극성의 자유전자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갖다가 접합을 시키면 확산 현상이 일어납니다. 확산 현상은 무엇이죠? 이것은 자연의 현상입니다. 입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항상 이동합니다. 그 이동을 우리가 확산이라 부릅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전달됩니다. 그 열 전달을 우리가 확산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확산은 항상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일어나는 잔해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P형 반도체에는 뭐가 많아요? P형 반도체에는 억셉터 이온이 많습니다. N형 반도체는 뭐가 많아요? 도너 이온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P형 반도체는 억셉터 이온이 많고 N형에는 없으니까 이 억셉터 이온은 자연스럽게 P형에서 N형으로 확산하려고 하고 도너는 N형 반도체에는 많고 P형에는 도너는 없으니까 이 도너 이온은 N형에서 P형 쪽으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또 그것만이냐? P형에는 또 뭐가 많아요? P형 반도체에는 전공, 홀이 많죠? 홀이 많고 N형에는 전공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기 때문에 도너 이온만 억셉터 이온만 P형에서 N형으로 확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공도 확산합니다. N형에는 뭐가 많아요? 도너가 많아요. 도너 이온이. 또 뭐가 많아요? 자유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도너 이온뿐만 아니라 자유전자도 N형에서 P형 쪽으로 확산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확산 현상에 의해 PN 접합 부분에서 억셉터 및 도노의 농도 분포는 각각의 기준치로부터 상대편 쪽으로 완만하게 감소하게 되는데 앞으로 내가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겠지만은 그렇죠. 확산이 일어나니까 점차 확산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차 그 농도는 예를 들어서 P타입에서의 억셉터 이온이다 하면 P타입의 억셉터 이온이 많고 그 다음에 점차 감소하면서 N타입 쪽으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데 점차 농도는 감소하겠죠? 완만하게 감소하겠죠? 확산이 일어나니까. 따라서 이럴 경우 우리가 갖다가 경사접합, 그레이디지 정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산 현상을 무시하고 이상적으로 확산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P타입에는 억셉터 이온만, N타입에는 도너 이온만 있다라고 이상적으로 가정했을 때, 여러분 여기 키워드는 이상적이에요. 여러분 이상은 현실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이상적이라는 것은 항상 이론적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가정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확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PN 접합을 취급하면 그것을 불연 접합, 어브럽 정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울러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울러 P형 반도체는 전공 홀 이게 다수 운반자로 존재하고 자 그렇죠 다수 운반자죠. P형 반도체에는 전공만이 존재하니까 전공이 뭐 전공 아니란 말은 좀 절대적인 단어니까 전공이 주로 대부분이 전공이니까 또 N형 반도체에서는 전도전자 혹은 다연자가 주로 대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수 운반자라고 합니다. 다수 운반자. 이럴 동안 확산 현상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확산 현상 때문에 N형 반도체 쪽으로 전공이 P형 반도체 쪽으로 전도전자가 각각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확산되어 생기는 N형 반도체 내의 전공과 P형 반도체 내의 전도전자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소수 운반자라고 부른다. 자, 다수 운반자는 말 그대로 P형 반도체 내에 있는 홀, N형 반도체 내에 있는 자연자죠. 하지만은 이것이 확산이 돼서 P형 반도체 내에도 자연자가 조금 확산돼서 들어오면 그 농도는 전공에 비해서 다수 운반자인 전공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P형 반도체 내로 확산되어서 온 전도전자를 우리가 소수 운반자로 부르고, 그렇죠? 또 거꾸로 N형 반도체 내로 확산되어 온 전공을 우리가 또 소수 운반자라 부릅니다. 근데 이 소수 운반자는 당연히 극성이 정반대인 각 영역의 다수 운반자를 만나서 결합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재결합이라 한다. 리컴비네이션이라 한다. 자, P형 반도체에는 홀이 많아요. 그렇죠? 전공이 많은데 거기에 자유전자가 확산돼서 들어와서 소수 운반자로 작용하면 자유전자는 다수 운반자인 홀과 재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왜? 주변에 홀이 많으니까. 또 거꾸로 N형 타입 내로 확산돼 들어온 전공 홀은 N형 타입 내에는 자유전자 많이 있으니까 그 자유전자와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재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합을 우리가 재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리컴비네이션. 이 재결합 현상 때문에 PN 접합의 접합면 양쪽에는 각각 다수 운반자인 전공과 전도전자가 고갈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우리가 고갈층 혹은 공핍층, 영어로는 depletion layer 또는 공핍 영역, depletion region이라 부른다. 이 공핍 영역 내에 P형 반도체 쪽은 전공을 잃은 억셉터 이온이 N형 반도체 쪽은 전도전자를 잃은 도노 이온이 각각 음전하와 양전하를 띠며 대체하게 된다. 그렇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억셉터 이온이라고 했어요. 전자 하나를 받았으니까. 즉 마이너스 이온입니다. 억셉터는. 그리고 도노는 뭐예요? 전자 하나를 잃었으니까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억셉터 이온과 도노 이온이 각각 P형 또 N형 반도체 내에 있는데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전공과 자연자가 계면해서 소수 운반자와 결합해서 상사되고 없어버리면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이렇게 이온들만 남습니다. 그렇죠? 이온들만. 그래서 음전하와 양전하 이온, 억셉터 이온과 도노 이온이 서로 대착이 됩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억셉터 이온과 도노 이온은 음전하와 양전하로 이루어진 전기 쌍극자층 Electric Dipole Layer 쌍극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대치하고 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전기 쌍극자라 합니다. 전기 쌍극자층을 이루게 된다. 이 쌍극자층 혹은 공핍층 내에는 양극으로부터 음극으로 전기가 형성되며 이에 의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간에는 접촉 전위, contact potential, 붙박이 전위, built-in potential, 혹은 장벽 전위, barrier potential이라고 불리는 전압이 형성되고 이 접촉 전위는 일반적으로 약 0.1에서 1.0V 정도이며 물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재료에 따라서 접촉 전위는 다 달라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실리콘 반도체의 경우에는
상온에서 이 접촉 전위값이 약 0.7V, 0.7V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0.7V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알겠죠? 자, 요 내용은 우리가 교재 내에서 그림을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